일요일 새벽 판비치 마러라고 외곽에서 총성이 울렸다. 산탄총과 연료통을 든 21세의 암살범이 사살된 순간 10만 톤급 초대형 항공모함 제럴드 알포드함은 지중해를 가르며 이스라엘로 돌진하고 있었다. 테헤란 수뇌부 참수작전의 시계는 피비린내 나는 암살 시도와 함께 작동을 시작했다. 21세의 청년 아르틴 탈커마틴은 21일부터 부모에 의해 실종 신고가 접수된 상태였으나 철통 같은 보안을 자랑하는 플로리다주 판비치 마러라고의 북측 외곽 통제선을 뚫고 진입하는 데 성공했다. 일요일 새벽 1시 30분경 그가 손에 쥔 산탄총 형태의 무기와 대형 연료통은 단순한 위협을 넘어선 끔찍한 파괴와 방화를 예고하고 있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 공군 고위 관계자들과의 긴급 타격 계획 회의를 위해 주말 동안 백악관에 머무르면서 암살범의 치명적인 계획은 간발의 차이로 빗나갔다. 침입자를 발견한 즉시 미 비밀경호국 요원들과 판비치 보안관실 소속 경찰관들은 지체 없이 총격을 가했고 용의자는 아군 사상자 없이 현장에서 숨을 거두었다. 연방수사국과 비밀경호국이 즉각 배후와 동기수사에 착수했지만 이 사건은 단순히 운이 좋았던 해프닝으로 끝날 수 없는 무거운 지정학적 함의를 지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2024년 7월 13일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 유세장에서 날아온 총알에 귀를 스치는 상처를 입었고 불과 2달 뒤인 9월 15일에도 플로리다의 골프장 근처에서 AR-15 소총을 든 암살범의 표적이 되어 결국 범인에게 종신형이 선고되게 한 바 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핏빛 암살의 위협은 미국 대통령을 극한의 심리적 압박 속으로 몰아넣고 있으며 이는 곧 워싱턴의 대외 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 공격적이고 타협 없는 방향으로 튀어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개인의 생존 본능이 제국의 군사적 결단과 맞물리는 가장 위험한 순간이 도래한 것이다. 자신의 생명을 노리는 물리적인 암살의 굴레에서 벗어난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국회의사당 내부에서 조용히 형태를 갖춰가는 정치적 암살의 시도다. 미국 의회의 의원들은 다음 주 표결을 통해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이란과의 전쟁을 발동할 수 없도록 군사 통수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이것은 워싱턴 내부의 치열한 권력 투쟁이자 중동 전체의 운명을 결정지을 또 다른 시한폭탄이다. 대통령에게는 의회가 자신의 손발을 완전히 묶어버리기 전에 이란의 항복을 받아내거나 선제적인 타격을 가해야만 하는 절대적인 시간적 제약이 생겼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26일과 27일 양일간 열릴 예정인 이란 핵 협상을 앞두고 미국 정부가 테헤란을 향해 48시간 이내에 구체적인 제안을 제출하라는 최후 통첩을 날린 진정한 배경이 바로 이 째깍거리는 워싱턴의 정치적 시계에 있다. 이란이 미국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워싱턴은 즉각적인 군사 행동의 명분을 얻게 되며 만약 굴복하여 우라늄 농축 농도를 기존의 3.6%에서 0.5%나 1% 수준의 상징적인 수치로 낮춘다면 대통령은 의회의 개입 없이도 중동의 패권을 재확인하는 거대한 정치적 승리를 쟁취하게 된다. 외교의 탈을 쓴 이 48시간의 데드라인은 사실상 협상이 아니라 굴복을 강요하는 선전포고의 다름 아니다. 이 숨막히는 카운트다운을 무력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미 해군 군사력의 절대적인 상징인 제럴드 알포드함이 투입되었다. 베네수엘라 인근 해역을 떠나 지브롤터 해협을 통과한 이 거대한 핵추진 항공모함은 F-35 스텔스 전투기와 F-A-18 전투기 편대를 싣고 이란에서 약 1,500km 떨어진 지중해 해역에 전략적 접을 내렸다. 페르시아만이 아닌 지중해를 택한 것은 이란 혁명 수비대의 지대함 미사일 사정권 밖에서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공중급유기의 지원을 받아 언제라도 이란 영토 깊숙한 곳에 핵심 시설을 정밀 타격하겠다는 치밀한 전술적 계산이 깔려있다. 미 국방부가 대통령의 결단을 위해 준비한 여러 군사적 선택지 중 가장 파괴적이고 충격적인 시나리오는 바로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와 그의 후계자로 거론되는 아들, 그리고 핵심 성직자 계층을 동시에 제거하는 참수작전이다. 일반적인 군사기지나 우라늄 농축시설을 파괴하는 재래식 소모전에서 벗어나 신정체제의 최상층부를 단숨에 증발시킴으로써 이란의 거대한 지휘 통제 시스템 전체를 뇌사 상태에 빠뜨리겠다는 극단적인 전략이다. 이는 과거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나 알카에다의 수뇌부를 겨냥했던 족집게식 타격의 규모를 국가 단위로 확장한 전례 없는 군사 도박이다. 이러한 전례 없는 군사적 압박과 병행하여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내 반정부 시위 과정에서 무려 3만 2천 명이 사망했다는 뉴욕타임스 및 이란 보건부 인용 보고서를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공개적으로 거론하며 테헤란에 대한 맹렬한 심리전을 전개하고 있다. 이란 당국은
사망자가 3,112명에 불과하다고 격렬하게 반박했지만 이 거대한 숫자의 격차는 이미 진실 공방의 영역을 넘어섰다. 워싱턴이 이토록 치명적인 사상자 수치를 전 세계 언론에 각인시키는 이유는 임박한 참수작전의 도덕적 정당성을 미리 확보하고 이란 신정체제의 내부적 붕괴를 외부에서 가속하기 위한 치밀한 정보전의 일환이다. 32,000명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독재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국제사회의 동의를 구하는 명분이며 미국 의회의 반전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강력한 정치적 무기로 활용되고 있다. 대통령의 발언 직후 펜타곤의 핵심 참모진들은 참수작전 성공 이후 이란 내부에서 발생할 권력 공백과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올 사태에 대비한 후속 시나리오 점검에 돌입했다. 물리적인 군사 타격과 정보전 그리고 워싱턴 내부의 정치적 시간표가 하나의 꼭지점을 향해 무서운 속도로 수렴하고 있는 것이다. 워싱턴의 펜타곤 참모진들이 참수작전의 화려한 성공을 도면 위에 그리고 있을 때 테헤란의 이슬람 혁명 수비대 지하 벙커에서는 이미 지도부의 완전한 증발 상태에 대비한 생존의 톱니바퀴가 거칠게 돌아가고 있다. 미국이 최고 지도자 한두 명을 제거하면 모든 체제가 모래성처럼 무너질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것은 이란 특유의 권력 구조와 회복 탄력성을 얕잡아본 치명적인 오산이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자신이 미국의 정밀 타격에 암살당하거나 전시의 극심한 혼란 속에서 지휘 통제실과의 연락이 두절될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한 다층적이고 치밀한 비상, 통치 계획을 이미 발동했다. 군사 분야와 민간 행정의 모든 핵심 요직마다 최대 4명의 후계자를 지정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철저하게 배정함으로써 중앙의 통제 시스템이 마비되는 그 즉시 다음 순위에 권력자가 자동으로 전권을 쥐도록 설계한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최고 지도자 개인의 호신책이 아니라 머리가 잘려도 끊임없이 다른 머리가 돋아나며 지휘체계를 즉각적으로 복구하는 히드라와 같은 국가 권력의 자동 방어 기제다. 테헤란은 이미 미국과의 전면전이라는 거대한 불바다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국가 생존을 위한 전시체제로의 전환을 마친 상태다. 이 비상조율 메커니즘의 중심에서 가장 이질적이고도 결정적인 권력을 거머쥔 인물은 전 국회의장이자 현재 국가안보최고회의 비서인 알리 라리자니이다. 그는 이란 신정체제의 핵심 요건이자 최고 권력의 상징인 성직자 출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메네이로부터 전례 없는 실권을 위임받았다. 최근 모스크바를 전격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밀실 회담을 진행하고 카타르와 오만 등 중동의 주요 지도자들과 물밑 접촉을 이어가며 워싱턴과의 핵 협상이라는 국가적 명운이 걸린 사안까지 총괄하는 등 그의 영향력은 폭발적으로 팽창했다. 반면 현직 대통령인 마수드 페제시키안의 존재감은 그림자처럼 희미해졌으며 내각 회의에서조차 인터넷 규제 완화와 같은 주요 내정 현안을 추진하기 위해 라리자니의 막후 영향력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함을 스스로 시인할 정도다. 최고 지도자의 후계자 명단에 오를 수 없는 비성직자이자 실용주의적 정치인에게 국가의 생존과 외교 안보의 전권을 통째로 맡겼다는 사실은 테헤란 수뇌부가 현재의 위기를 얼마나 벼랑 끝으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방증한다. 이념적 순수성보다는 철저한 위기관리 능력과 전시 행정력을 선택한 것이다. 이러한 테헤란의 견고하고도 유연한 권력 승계 구조를 철저히 무시한 채 서방 세계 일각과 망명객들 사이에서는 체제 전복이 곧 민주주의의 봄을 가져올 것이라는 낭만적이고도 위험한 환상이 독버섯처럼 피어나고 있다. 47년 전 이슬람 혁명으로 쫓겨난 이란 마지막 왕조의 후손인 누르 팔라비 전 공주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적인 무력 개입을 촉구하며 이란 국민들이 미국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주장한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그녀는 반정부 시위대가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거리에 붙이고 그의 개입을 갈망하고 있다며 현재의 강경파 성직자 정권이 무너지기만 하면 이스라엘 및 미국과 즉각적인 관계, 정상화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서방의 순항 미사일과 벙커버스터 폭탄으로 기존 질서를 강제로 붕괴시킨 폐허 위에 서구식 민주주의가 평화롭게 뿌리내릴 것이라는 기대는 중동의 핏빛 역사적 현실을 외면한 오만한 착각에 불과하다. 과거 2003년 미국의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이라크를 전격적으로 침공하여 사담 후세인의 철권 통치를 축출했을 때 워싱턴의 전략가들은 단기간에 친미 민주정권을 세울 수 있다고 맹신했다. 그러나 후세인이라는 강압적인 뚜껑이 열리자마자 튀어나온 것은 자유가 아니라 끝없는 종파 갈등과 잔혹한 피해 보복, 그리고 이슬람 국가와 같은 극단주의 테러 조직의 창궐이었으며 그 재앙적인 파장은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중동 전역의 뼈대를 갉아먹고 있다. 이란의 지정학적 지형과 인구 구조는 이라크보다 훨씬 거대하고 치명적인 뇌관을 품고 있다. 만약 미국의 참수 작전이나 그로 인해 촉발된 내부 봉기로 인해 테헤란의 중앙 통제 시스템이 완전히 산산조각 난다면 이란은 민주화의 축제를 벌이는 대신 처참한 국가 분열과 발칸화의 지옥도를 걷게 될 확률이 절대적으로 높다. 당장 이란 북서부 산악지대의 쿠르드족 무장 세력이 이란 정규군의 통제력이 상실된 틈을 타 이라크와 시리아의 동족들과 연계하여 분리 독립을 향한 대규모 무장 봉기를 일으킬 것이다. 동시에 남동부 시스탄 발루체스탄주의 소외된 수니파 공동체들이 시아파 중심의 권력에 대항하여 피비린내 나는 영토 확장 전쟁을 시작한다면 8,500만 명의 인구를 가진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의 후예는 통제 불능에 거대한 내전의 소용돌이 속으로 영원히 가라앉게 된다. 중앙정부가 사라진 진공 상태에서 수많은 지역 군벌과 무장단체들이 국토를 갈기갈기 찢어놓는 이 참혹한 시나리오는 단순히 테헤란만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고 중동 전체를 집어삼킬 블랙홀이 될 것이다. 만약 이란 전역이 걷잡을 수 없는 내전의 소용돌이에 빠져든다면 그 재앙의 불길은 결코 국경선 안에 머무르지 않는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오만을 비롯한 페르시아만 연안의 핵심 국가들은 하루아침에 수백만 명의 굶주린 난민들이 바다와 육지를 건너 밀려드는 끔찍한 안보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중동의 가장 안정적인 경제 지대마저 거대한 불법 이주민의 파도에 휩쓸려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다. 더욱 파멸적인 시나리오는 세계 원유 물동량의 상당 부분이 통과하는 절대적인 에너지 생명선인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한 봉쇄다. 이란의 중앙 통제력을 상실한 무장 군벌들이 유전지대를 장악하고 원유 수출을 볼모로 삼아 해협을 지나는 유조선들을 공격하기 시작한다면 전 세계의 에너지 공급망은 즉각적인 심정지 상태에 빠진다. 이는 국제 유가의 천문학적인 폭등을 불러오고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와 유럽의 제조업 기반을 붕괴시키며 전 세계 경제를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침체의 벼스로 밀어넣는 방아쇠가 될 것이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 전쟁에서 저질렀던 역사적 오판이 천문학적인 규모로 증폭되어 재현되는 셈이다. 이러한 끔찍한 지역적 파국과 끝없는 소모전을 피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도 역설적인 시나리오는 바로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전면적인 국가 권력 장악이다. 만약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으로 발동된 미군의 참수 작전이 알리 하메네이와 종교적 지도부를 일거에 증발시킨다면 그 거대한 힘의 공백을 즉각적으로 메울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은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이란의 군사와 정부 그리고 경제의 심장부를 굳건히 장악해온 혁명 수비대뿐이다. 이들은 단순한 정규군이 아니라 막대한 자본과 자체적인 산업시설을 통제하는 국가 안의 거대한 국가다. 종교적 순수성을 강요하던 성직자라는 이데올로기의 족쇄가 미국의 폭격으로 사라지는 순간 최고위 장성들은 무너진 국가 시스템을 신속하게 접수하고 질서를 강제하는 강력한 군사 정권을 수립할 것이다. 이 새로운 군부 지도자들은 놀랍게도 과거의 맹신적인 종교적 극단주의를 버리고 국가의 생존과 체제의 유지 그리고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는 극도로 실용주의적인 노선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념의 껍데기를 벗어던진 이란의 새로운 군사 정권은 살인적인 경제 제재로 인해 질식 직전에 놓인 국가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전례 없는 지정학적 타협을 시도할 것이다. 이들은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걸프 지역의 수니파 아랍 국가들과의 오랜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상호 불가침 조약과 경제 협력을 맺으며 심지어 워싱턴과의 관계 정상화, 테이블에 앉을 준비를 할 수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우라늄 농축의 전면적인 중단이나 극단적인 제한 조치조차도 체제의 생존과 경제 제재의 영구적인 해제를 맞바꿀 수 있다면 기꺼이 수용할 것이다. 피비린내 나는 이데올로기적 대결을 멈추고 경제 재건과 지역 안정을 추구하는 실용적인 이란의 탄생은 겉보기에는 전쟁의 위협을 영구적으로 제거한 워싱턴의 가장 완벽한 외교적 군사적 승리처럼 보일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항복 문서를 손에 쥐고 자신이 세계 평화를 가져왔다며 승리를 선언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평화로운 타협의 시나리오 이면에는 미국 지정학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함정이 입을 벌리고 있다. 이란이 주변국에 대한 모든 군사적 위협을 거두고 걸프만 연안 국가들과 평화 공존을 시작하게 된다면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를 비롯한 영내 맹방들은 더 이상 미국의 거대한 안보 우산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이유가 사라진다.
수십 년 동안 미군이 천문학적인 비용을 치르며 중동의 수많은 군사 기지를 유지하고 제럴드 알포드함과 같은 초대형 항공모함 전단을 상시 배치할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하고 유일한 명분인 이란의 위협이 영구적으로 소멸하는 것이다. 워싱턴은 군사력을 동원하여 스스로 안보의 딜레마를 완벽하게 해결함과 동시에 중동 지역에서의 전략적 존재 가치를 스스로 소멸시키는 거대한 패러독스에 직면하게 된다. 미군이 떠나고 남긴 이 거대한 권력의 진공 상태를 여유롭게 채울 진짜 승자는 잿더미 위에서 깃발을 흔드는 워싱턴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조용히 때를 기다리던 베이징이다. 종교적 이데올로기의 장벽을 허물고 오직 경제 재건과 자본에 굶주린 이란의 새로운 실용주의 군사 정권에게 중국은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파트너다. 베이징은 내정 간섭이나 인권 문제와 같은 어떤 성가신 정치적 조건도 달지 않은 채 수백억 달러 규모의 항만과 철도 인프라 투자, 그리고 대규모 원유 장기 공급 계약을 무기로 이란의 핵심 경제 인프라를 무서운 속도로 장악해 나갈 것이다. 나아가 이란의 안정이 걸프 지역 전체의 긴장 완화로 이어지면 중국은 풍부한 자본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사우디아라비아 등 기존 국가들과의 경제적 군사적 결속마저 가속하며 중동 패권의 무게중심을 자신들의 쪽으로 완전히 기울게 할 것이다. 결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으로 시작될지 모를 이란 최고 지도부 참수작전은 전술적으로는 중동의 지도를 바꾸는 역사상 가장 화려한 군사적 승리로 기록되겠지만 전략적으로는 세계 경제의 심장부인 페르시아만을 총성 한 번 울리지 않고 중국의 품에 고스란히 헌납하는 세기의 지정학적 자살골로 남게 될 것이다. 워싱턴의 째깍거리는 정치적 시계가 멈추는 순간 베이징의 거대한 패권의 시계가 중동에서 새롭게 박동을 시작하는 것이다. 베이징의 패권 시계는 결코 우연히 작동하는 것이 아니다. 미국이 이란 수뇌부를 타격하기 위해 지중해에 제럴드 알포드함을 배치한 직후 오만의 인근에는 중국의 정보 수집함이 은밀하게 전개되어 미군의 해상 작전 동태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다는 서방의 정보 보고서가 잇따르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정찰 활동이 아니라 워싱턴이 무력으로 중동의 권력 지형을 뒤흔드는 그 결정적인 순간을 노려 완벽하게 권력의 진공을 파고들겠다는 베이징의 조용한 선전포고다.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실용주의적 군사정권으로 탈바꿈하고 미국의 체제 전복 시나리오가 마무리되는 즉시 중국은 군사력이 아닌 천문학적인 자본을 무기로 중동의 새로운 지배자로 등극할 준비를 마쳤다. 이미 중국은 이란과 2021년에 체결한 25년 기한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바탕으로 4천억 달러라는 경이로운 규모의 자본을 이란의 석유와 가스 인프라에 쏟아붓기로 합의했다. 최근에는 무려 1억 5천만 달러를 투입하여 이란 내에 첨단 신재생 에너지 인버터 생산 시설을 공동 구축하는 등 협력의 범위를 단순한 화석 연료를 넘어 첨단 기술 전반으로 폭발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이러한 막대한 자본의 공세는 이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미국의 참수작전으로 이란의 종교적 호전성이 사라지고 영내 안정이 찾아오면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같은 걸프 국가들은 더 이상 막대한 국방비를 지출하며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에 머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 워싱턴이 제공하던 군사적 보호의 가치가 급락하는 그 빈자리를 중국은 거대한 자본력으로 신속하게 대체할 것이다. 중동의 핵심 국가들은 이제 안보를 위해 미국의 기대는 대신 경제 발전과 체제 안정을 위해 베이징과의 결속을 다지는 것이 훨씬 이득이라는 냉혹한 지정학적 계산을 끝마쳤다. 미국의 폭격기는 성직자들을 단숨에 제거할 수 있지만 중국의 거대한 굴착기와 인프라 장악력은 중동 국가들의 경제적 핏줄을 영구적으로 지배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발동할지 모를 이란 타격 작전은 워싱턴의 가장 뼈아픈 전략적 자살골이자 세기의 지정학적 사기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미국은 천문학적인 전비와 외교적 역량을 소모하며 이란의 신정체제를 무너뜨리고 겉보기에는 완벽한 전술적 승리를 거둘지 모른다. 그러나 그 승리의 전리품은 결코 워싱턴의 차지로 돌아가지 않는다. 이데올로기의 광기가 사라지고 오직 경제적 이익만이 남은 중동의 새로운 질서 속에서 세계 에너지 공급망의 절대적인 통제권은 총알 한 발 쏘지 않고 조용히 기다리던 베이징과 모스크바 축의 손으로 고스란히 넘어가게 미국의 폭탄이 이란의 성직자들을 쓸어버리는 순간 워싱턴이 수십 년간 지켜온 페르시아만의 패권 역시 영원히 모래바람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다.